7명이 얼굴이 바뀌었네. 화요일 날 온 친구 중에서 7명이 빠져나가고 7명이 들어왔네. 믿어? 자, 빅데이터 분석. 혹시 화요일 날 밤 10시 반에 IT 채널 방송 보신 분? 봤어? 야, 너 진짜 말 잘 듣는구나. 화면빨이 안 받아서 그지? 실물이 낫지? 하여튼 저기 매주 화요일 날 10시 반에 채널 IT 보세요.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 수업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업에서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6개의 B를 외워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5,000년 동안의 데이터의 양보다 지난 2년 동안의 데이터 양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그게 왜 가능한가? 컴퓨터의 발달로 지난 2년 동안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이제 모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주고받는 카톡이 하루에 50억 개 이상이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졌을 때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발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너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velocity. 무슨 말이냐면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는데 만약에 자료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즘 핫 이슈가 뭐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핫 이슈가 뭐지? 누구? 이석기. 나는 구하라가 어제 라스에서 눈물 흘렸다가 제일 핫 이슈인 줄 알았더만은 이석기구나. 구하라 눈물 흘린 게 왜 내부에 제일 중요한 데 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하라가 눈물 흘린 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었어요. 자, 구하라 눈물 흘린 거 어때? 방송에서 물어서 여러분들을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를 다음 주에 했어. 내가 만약에 그러면 시간적으로 그게 별로 재미없죠. 이거 바로바로 구하라 눈물 흘린 거 어떻게 생각해 해가지고 지금 손들어 봐요. 보기 싫었어요. 가증스러워. 이런 걸 지금 실시간으로 알아봐야 재밌는 거지. 이게 하루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 그죠? 자, 현대는 너무 바쁜 시대예요. 이게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는 재미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velocity. 빠른 속도로 분석이 가능해야만이 그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전에 여러분 분석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다음에 이거를 다 모아서 분석해서 결과는 얼마 있다 나오는지 알아요? 한 달 있다가 나와. 자,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런 얘기죠. velocity.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라는 얘기는 예전의 데이터는 책, 그 다음에 신문 기사, 그 다음에 방송 등등의 제가 무슨 말이라 했죠? 정형화된 데이터였다면 지금의 데이터는 많은 데이터, 여러분 문자,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 얘기, 기록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죠?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빠른 속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를 찾아내는 것.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 데이터 중에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고요. 사람들의 모습도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6개 B를 이해하시면 빅데이터가 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에 그죠? 자, 그러면 데이터는 제가 6개의 B를 얘기했는데 데이터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는 과학이다. 요 비슷한 카피가 뭐가 있죠? 침대는 과학이다. 저는 이제 침대는 과학인지 모르겠고 데이터는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번 읽어볼까요?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 사이언스죠.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학문을 의미한다.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이나 자, 이 단어 좀 외워둡시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단어.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이라는 것은요,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 처리하는 기술을 우리가 다 합쳐서 마이닝 그럽니다. 마이닝.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그래서 그 데이터 속에서 하나의 지식을 찾아내는 거. 이게 데이터 과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그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는 직업이 뭔지 알아요? 미국에서. 아마 뭐 여러분 잘 아는 스포츠 스타라든지 유현진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유현진. 얼마? 37억. 오케이. 아마 37억은 세금 빼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유현진가 6년 동안 3,600만 불을 받는데요. 3,6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이죠. 400억을 6으로 나누면 뭐 계산이 되죠. 그러면 66에 30면 한 60억 정도를 벌겠죠. 근데 이제 아마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게 여러분 옵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첫 해는 좀 작게 받고요. 둘째, 셋째 이렇게 가면서 많이 받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현진이가 한 40억 정도를 연봉으로 받는다 그래요. 40억이면 저 같은 월급쟁이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 받는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겨우 한 장 주변이라고 그래서 주변 제가 몇 년을 모아야 그 정도 벌겠어요. 40년을 모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이든 어느 조직회사에 딱 들어가면 첫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요즘에 대졸 초임 연봉이 얼마예요? 보통 잘 모르겠어요. 대졸 초임 연봉 평균 관심 없어요? 나는 커피 전문점 할 거니까 아무 관심 없어? 요즘에 초등학생한테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을 물었대요. 뭔지 알아요? 커피 전문점 사장. 말이 돼요? 근사하잖아. 시원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돈만 받아서 팔면 되는 거. 아르바이트생들이 얘네들이 아르바이트생 이용해서 장사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 초등학생이. 대단한 세월이에요. 엄청난 세상이야. 제 아이가 중2예요. 중2인데 제 아이가 스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2예요. 웅성웅성. 제 아들이 중인데 친한 친구 중에 그 카톡을 주고받는 문자를 봤대.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빠 저기 성준이 알지? 그래서 안다. 걔는 있잖아. 여자친구가 있는데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세상에 중2가 대화를 하는데 여보래. 여보. 별로 안 놀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밥을 먹다가 충격의 동안이에 빠졌어요. 나는 지금도 여보로 안 하는데 그냥 자기야 그러면 아는데 세상에 중2들이 여보로 그러는데 여보. 그게 요즘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월급이 가장 높은 직종이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죠.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이터 큐레이터. 어떤 회사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얘기했을 때 딱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사람. 그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필요한 정보를 서치해서 정확하게 찾아주는 사람. 그걸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가장 요즘에 각광받는 직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데이터 사이언스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분석 툴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게 요즘에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왜 중요해졌을까? 어떤 시대적인 환경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 자료 다 가지고 있죠? 예, 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자료에서 빨리빨리 넘어갈 부분은 넘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이에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각자의 얘기들을 싣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터넷 발달 이후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죠? UCC라는 단어가 있어요. UCC가 뭐의 약자예요? 그렇죠. User Created Contents.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보. 예전에는 기자들이 만들고 저자가 만들고 소위 말하면 기획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더 훨씬 많다고 그랬죠. 그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그런 비정형 데이터의 사용을 많이 가져왔고요.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하나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페이스북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 다양한 중요한 IT의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수업에 인물로 본 IT의 역사라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얘기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페이스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도 나오고요, 빌 게이츠도 얘기할 거고요, 뭐 그런 얘기를 그때 하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5천만 명에 이르는데 소요된 시간이, 라디오는 38년, 텔레비전은 13년, 인터넷은 4년, 아이패드는 3년, 페이스북은 9개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카톡, 트위트, 기타 등등의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들이 5천만 명 내지 1억 명의 이용자가 생기는데 1년이 안 걸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만큼 최근에 미디어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미디어들의 발달은 엄청나고 무진장 빠르고, 자,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웃 오브 데이트 되죠. 그래서 빨리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대적인 디맨딩 속에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알겠습니까? 자, 글로벌 데이터량의 증가. 우리 지난번에 지난 수업에서 비디오 봤죠? 비디오 속에서 데이터 양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왔죠. 공이 쫙 달렸잖아요. 그죠? 엄청난 데이터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의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데이터의 기본적인 단위 한번 우리 봅시다. 가장 밑에는 뭐에서부터 출발하죠? 바이트. BIT, 바이트. BYT인가요? BIT인가? 원바이트, 그죠? 그 다음에 바이트는 전부 다 2의 상수, 그러죠? 2의 2성, 2의 3성 이렇게 가죠. 그래서 원바이트가 보통의 2의 이제 원바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트는 뭐로 구성이 되냐면, 디지털 바이트의 코드에 따르면, 지난 학기 제 수업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모든 바이트는 0과 1로서 구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2의 1승이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2의 1승. 그 다음에 수학적인 거지만 2의 2승은 몇 개죠? 4가지가 가능하죠. 그럼 1 by 1 곱하기 1 by 1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1 하나가 있고 곱하기 1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이해돼요? 요게 4가지 경우수가 나오는 거 이해됩니까? 00, 01, 10, 11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2의 삼성은 8가지죠. 요런 식으로 이제 쭉쭉 내려가는데, 자,
원 바이트 다음에 이 바이트가 8바이트, 그 다음에 쭉 64바이트.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기억나요? 컴퓨터를 할 때 286 컴퓨터 뭐 5 이렇게 나가는 거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바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가지고 이게 컴퓨터가 286 컴퓨터다, 뭐 560 컴퓨터다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연산 속도. 그래서 컴퓨터의 단위가 연산 속도인데 이런 식으로 0과 1의 유니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몇 승 넘어가는 이게 바이트인데 바이트 위에 뭐가 존재해요? 1000바이트가 뭐죠? 1kB라 그러죠. 1KB. 국민은행 하나 이게 이제 1kB, 1000바이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이제 무조건 3개씩 해야 돼. 거기서 곱하기 3개를 하게 되면 뭐죠? 1명박. 그죠? 1메가바이트. 자, 여기서 1메가바이트는 100만 바이트예요. 그죠? 100만 바이트. 100만 개의 0과 1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위가 뭐가 있어? 0에 3개 또 곱해. 1기가바이트죠. 이거는 뭐죠? 100만 개, 1000만 개, 억 개, 10억 개, 10억 바이트죠. 이해돼요? 10억 바이트라고 그래요. 1기가바이트라고 그래. 그 위에 바이트가 테라바이트. 10에 12승. 0이 12개 들어가야 돼. 그 위가 페타바이트. 또 3개를 더했어요. 0이 10에 15승. 무조건 3을 이제 3개씩 더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 10에 18승. 제타바이트 10에 21승. 요타바이트 10에 24승까지 현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위에 모르겠어. 뭐가 나올지. 아싸라비아 바이트. 한참 위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데이터량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이러면 한번 데이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데이터 양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에 따라서 월드와이드 웹이 나왔을 시점에 글로벌 데이터의 양은 요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엑사바이트, 여기 엑사바이트에.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웹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처음으로 이사를 고안했어요? 내가 www 누가 처음에 했죠 이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와이드 와이프 와일드 와이프 이런 뭐 약자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월드와이드 웹은 팀 버너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팀 버너슬리가 1992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상에서 막 두드리고 있는 그 HTTP의 화면 있죠. 그 화면에 이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거야. 이게 뭐 몇십 년 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 TV 화면 속에 그 컴퓨터 화면 속에 등장하는 정보들이 불과 20년 전에 이제 막 엮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많은 정보들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베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아이폰, 이런 아이팟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정보량이 막 늘어났죠. 그 정보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데이터. 자,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죠, 그죠?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대적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몇 개의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해진 가장 큰 시대적 환경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아날로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향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치면 옛날 방식의 이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치면 정확히 한 편의 사진. 그 다음 책이죠, 책. 책으로 치면 종이책, 종이신문. 이게 아날로그죠. 왜 아날로그입니까? 그거 자체를 찍어내잖아요. 딱 통으로. 그죠? 이게 아날로그죠. 사진을 찍어도 딱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 보낼 때도 프린터해서 편지에 넣어서 보내야 되죠. 손으로 편지 쓰는 거, 여러분 손으로 편지 쓴다고 해봅시다. 아무도 중간에부터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딱 쓰기 시작하죠. 무슨 말이죠? 글을 쓸 때 기승전결이 있고 처음과 끝이 있죠. 근데 요즘의 글들은 어때요? 내가 필요한 신문은 신문이 있어. 아날로그 신문이다 그랬을 때는 1페이지부터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게 되죠. 요즘 신문은 어떻게 보죠? 중간에 팍 들어가죠. 뭐로? 하이플링크로. 앞에 안 봐도 되죠. 자, 책을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이 270페이지다. 그러면 270페이지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죠. 그게 디지털이죠. 아날로그는 처음부터 책을 넘겨야 돼요. 자, 아날로그 기술은 컨티뉴어스하다라고 얘기해요. 계속적이다. 1페이지부터 읽어야 2페이지가 이해가 되고 2페이지를 읽어야 3페이지가 이해되는 컨티뉴어스한 정보의 흐름. 그게 아날로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날로그는 전체적이에요. 사진, 전체 사진 하나. 반면에 디지털은 쪼개죠. 뭐로 쪼갠다 그랬어요? 0과 1이라고 하는 디지털 코드로 다 쪼개버려요. 쪼개서 이거를 컴퓨터 케이블을 통해서 보낸 다음에 저기서 다시 합성을 하죠. 자, 이런 것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있고 디지털 텔레비전이 있죠. 디지털 텔레비전의 대표적인 게 HD, 하이 데피니션 TV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텔레비전을 여러분 잘 보면 모르겠지만 텔레비전 화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텔레비전 화면을 뜯어보면요. 모니터를 뜯어보면 가로와 세로의 선이에요. 모니터가. 뭔지 알겠어요? 이 가로와 세로의 선이 아주 조밀하게 있어. 그러면 화면일 때 사람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텔레비전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짜여져 있죠. 이렇게 짜여져 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짜여지냐면 이렇게는 갈 수 없어요. 셀로 가야 돼, 셀로.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얼굴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게 더 작고 더 세밀할수록 화면의 질이 좋아지는 거지. 이게 텔레비전의 방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사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사선에 의해서 그래 HD TV는 하이 데피니션 TV는 이 선이 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하이 데피니션. 데피니션이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데피니션. 정의라는 뜻도 있지만 데피니션이 정밀도를 나타낼 때 데피니션을 써요. 그러니까 하이 데피니션은 매우 정밀도가 높다. 아주 세밀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 모공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잡히니까 세밀하게 얼굴 클로즈업을 하면. 그러니까 하이 데피니션을 싫어하는데 하여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그런 점에 있어서 디지털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단어. 자, 글로벌 네트워크는 쉬워요. 그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로 연결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각자의 컴퓨터는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HTTP에 월드와이드 웹에서 HTTP 이렇게 치죠. HTTP는 뭐라 그러죠?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프로토콜. 그걸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정보를 컨트롤하는 코드인데 그걸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프로토콜. 그래 HTTP는 하나의 프로토콜 종류예요.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인데 그 다음에 HTTP 땡땡 슬래시 어디로 갈까? 월드와이드 웹 상에서 .korea에 들어와서 AC 대학교로 들어와서 KR 한국에 있는 이렇게 치면 위에 HTTP에 이걸 우리가 주소라 그러죠. 애드레스를 치면 컴퓨터가 HTTP의 애드레스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korea.ac.kr을 치면 우리 고대 홈피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http라고 하는 주소를 입력하는 순간 여러분 컴퓨터에서 연결된 케이블 선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여기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케이블선을 통해서 움직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딱 들어가면 화면이 딱 뜨죠. 옛날에는 뜨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여러분? 30초씩 걸렸어. 왜? 선이 작았어, 케이블선이. 그러니까 트래픽이 걸리는 거야. 뭐 한 100명 있으면 101번째 쓰는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누군가 빠져줘야 들어가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게 케이블이 커지죠. 그걸 우리가 광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광 케이블이 정보가 갈 수 있는 이것들을 굉장히 확장시켜 놨어요. 트래픽을 줄였죠. 그런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중요해졌어요. 속도. 그래서 바로 치자마자 바로 정보가 딱 뜨고 1초에 많은 것을 다운받을 수 있고, 자, 그걸 정보 처리 속도라 그러는데 정보 처리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세대를 나눠요.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자, 여러분 LTE, 그 다음에 3.0, 4.0, 5.0 이게 전부 다 뭔지 알아요? 전부 다 뭐다? 정보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위로 갈수록 뒤에 나온 거죠. 그 무슨 말이야? 빨라졌다라는 얘기죠. 빨라졌다. 그러면 삼성의 G2, 갤럭시 2, 그다음 G3의 차이점은 뭐죠? 물론 이제 다양해졌죠. 뭐 피처가 더 많아지고 기능도 다양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얼마만큼 빨라졌나의 문제가 아니라 좀 빨라졌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기 휴대폰 업체에서는 이름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내는 거죠. 상품을, 신상을. 그래서 여러분들 팔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보통 휴대폰을 소유하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아세요? 평균 소유 기간 1년이 안 돼. 왜 그럴까? 많이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도 이걸 미리 출시를 안 해요. 중간에 또 조금 빠른 거를 또 출시하고 또 조금 좋은 걸 출시하고 여러 번에 나눠서 팔아내죠. 왜? 그래야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네트워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다. 자, 개방과 공유 시대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모든 데이터, 거의 모든 데이터입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누구나 들어가서 글을 남길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가서 글을 남길 수 있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글과 누구나가 남긴 글, 그거 다 모으죠. 그걸 모아서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다라는 얘기죠. 자, 불확실성 시대에서의 예측의 미학. 이런 표현 좋지 않아요? 제가 쓴 건데 나는 미학이라는 단어 참 좋아. 자, 요즘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죠. 그죠?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번에 일본에서 후지산이 폭발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양하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이게 예측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막 전 세계 소위 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다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전문가를 불러서 세상에 널려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후지산 폭파 전에 예측이 가능하면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겠어요. 후지산에서 도쿄까지 되게 가까워요. 보여요. 그럼 도쿄에 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 근데 후지산이 갑자기 터져.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본에서는 재난, 후지산 폭발과 같은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써서 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빅데이터 분석.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사람들이 가다가 카톡으로 친구한테 보냅니다. 야, 우리 동네에 강아지, 아니야, 저기 뭐죠? 야생 고양이, 집 없는 고양이 있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 야, 고양이들 몇 명이 가족별로 막 가는 거 있지. 이렇게 보냈어. 그렇지. 아, 그래? 야, 근데 우리 집에는 곤충이 그동안 안 보였는데 막 곤충이 이렇게 보였어. 그리고 누군가는 또, 야, 요즘에 하여튼 뭐 비둘기도 그렇고 뭐, 야, 새들도 안 보인다, 요새 우리 동네에.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저기 인도네시아에 헤일이 왔죠, 그죠? 헤일. 쓰나미가 왔을 때, 쓰나미 오기 한 몇 시간 전에 그 해변가에 있는 덜지라든지 바닷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갔어? 봤어? 아, 농담이야. 산으로 갔죠. 그게 뭐죠? 동물들은 뭐가 있어? 육감이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마티푸라는 건데, 마티즈와 푸들의 중간형이야. 혼혈인데, 제가 사는 집이 8층이에요. 8층. 근데 제가 1층에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잖아요. 얘는 벌써 8층에서 현관 앞에 딱 나가 있어. 내가 안 봤지. 우리 와이프가 보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동물들은 굉장히 이게 빨라요. 그래서 말은 못해도 빨라, 얘네들이. 근데 그걸 전조 현상이라고 그래요. 전조 현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전조 현상들이 보여. 내가 지난 수업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구글에서 감기 지도로 플루맵이라는 걸 만든다 그랬지. 그게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사람들의 문자 속에서 나 요즘에 기침해, 뭐, 야, 뭘 먹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많은 지역은 분명히 곧 감기가 많이 올 것이다. 감기가 많이 걸릴 것이다, 사람들이. 이걸 전조를 보고 예측해서 구글에서 플루맵을 만든다 그랬죠. 그 전조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전조들을 찾아내는 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자 속에서 야, 수강 신청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 새 학기가 돼가는구나. 여러분 그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보면 요즘 1등이 뭔지 알아요? 대학교 이름이에요. 고려대학교 수강 신청. 이게 검색어 1위야. 그게 뭐지? 여러분들의 실시간 검색어나 여러분이 주고받는 글 속에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거지. 요즘은 새 학기구나. 요즘에 뭘 선물해야 될지 몰라. 뭐 선물 얘기가 나오고 부모님 얘기가 나오고 고향 얘기가 나왔어. 그럼 뭐지? 추석이 돼야 가는구나. 그게 전조 현상이야. 전조 현상. 그 전조 현상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를 통하면 가능하다.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아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조 현상을 통해서 큰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 하인리히, 독일어죠. 리히. 이 독일어는 CH를 이렇게 발음해요. 하인리히. 이힐리베디히. 뭐예요? 이힐리베디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지? 이힐리베디히.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그래서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The Law of Heinrich. 그게 뭐냐면 마이너한 전조 현상을 통해서 메이저한 이벤트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하인리히 법칙. 그래서 예를 든 게 조그마한 곤충들이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큰 자연재해가 오기 전에 막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나비가 막 새들이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큰 자연재해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전조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후지산에서도 그런 전조현상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제가 말이죠, 스시를 좋아하는데 이게 생선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선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이 종이, 하얀 종이 좀 큰 거 있나? 우리 출석부 하나 돌립시다. 그거 좋다. 자, 여러분, 출석부가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써주신 걸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름 다 쓰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지금 그 방사능이 유출됐다는데 어느 정도 유출이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픈 거는 이제 뭐 숨길 필요는 없지만 저도 한 3년 전에 조그마한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에 그 이 병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사성 노출이라는 거야. 난 근데 방사선에 노출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방사선에 노출된 적이 있는 동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직접 노출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노출의 영향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죠. 예, 그 알죠, 그죠? 그러면 그 엄청난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낸 그 폐기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오염된 오염수라는 게 있어, 물. 그 오염수를 보관을 해야 돼요. 몇백 년 동안. 땅속에 묻어가지고 몇백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통이, 일본에서 지진이 있을 때 그 통에 데미지가 가서, 이게 약간 좀 사고가 나서, 이 물이, 이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이거야.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뭐 350톤이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35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근데 이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 내 얘기가 아니라 루머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야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바다 속에 물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섞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섞이는 거 잘 알죠? 이 폭탄주 먹어본 사람 다 알 거야. 탁 섞어버리면 이게 쫙 섞여버려. 그래 물에 이게 들어가면 이게 쫙 섞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엄청난 양일 때는 바로 죽겠지만 이게 퍼져가면서 이게 막 약간 약해질 거 아니야, 밀도가. 그럼 쫙 퍼졌다 생각해봐. 그럼 거기를 지나가는 고기들이 먹죠, 생선들이. 그럼 걔네들이 거기만 있을 게 아니잖아. 얘네들이 만약 이동하는 생선이다. 그럼 쫙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이동해 갈 거 아니야. 20년 전에 소련의 체르노빌이라는 데서 원자 공장에서 이게 방사능이 노출이 됐어. 지금도 기형아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 세계 대기에 퍼진 거야. 제트기를 통해서 이렇게.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일본 식당이 장사가 안 된대. 스시집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갈 리가 있나.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양을 되게 많이 줘요. 그리고 나도 이제 한 50이 다 돼 가는데 이제 먹어도 되지는 않. 그지?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그거 좀 알고 먹어야 돼. 젊을수록 이 방사능 노출이라는 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10년, 15년 몸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탁 종양으로 나오는 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먹는 거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좀 알고는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요즘 시대인데, 자, 그 얘기들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그게 사람들이 주고받는 문자 속에서 알려진 거예요. 일본에서는 절대 보도하지 않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얘기 중에서 야 그렇대. 그리고 야 기형 생선이 잡혔어. 야 그럼 진짜 오염된 거 아니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생선을 안 먹는데 잡기는 잡아도. 이런 얘기들이 소셜 텍스트를 통해서 주고받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WHO에서 거기를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한 게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게 요즘이야. 그게 전조현상이죠.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시시하지만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 남아있는 기록들을 모아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본 예를 들었으니까 하나만 더 듭시다. 일본에서 조금 이따 한국으로 올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 일본에 대한 얘기인데, 일본의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가 뭐가 있어요? 도요타가 있죠. 도요타 회사에서 최근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판매 전략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메모, 그냥 성적을 안 매기는 그냥 어사이먼트,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하나의 엑서사이즈. 자기 노트에 하나 써봐요. 자, 빅데이터 분석 엑서사이즈 1 이렇게 써봐. 빅데이터 분석 엑서사이즈 1 이렇게 써. 내가 만약 노래 가사 같다 야. 내가 만약 바람이라면 당신은 구름. 그런 노래 알아? 그거 아는 사람? 그거 아는 사람 뭐 없어? 내가 만약 하늘이라면 그런 노래 알아? 몰라? 아, 참. 하기야 니네들이 조용필을 알겠냐? 조용필은 알지. 그래, 그런 노래가 있어. 내가 만약 하늘이라면 뭐 그런 노래가 있다 치고, 내가 만약 현대 기아의 회장이라면, 현대 기아 자동차 회사의 홍보 상무라면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가 1년에 500만 대가 매출이 있어. 500만 대.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매년 신차가 10만 대 팔리는데, 매년 신차가 10만 대 팔리는데, 지금 얘예요, 얘. 차에 GPS와 센서 있죠. GPS와 운행 정보를 담는 블랙박스. GPS와 블랙박스를 신차에 공짜로 설치를 해주고, 사람들한테 차를 파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람들한테 차를 사는데, 야, 블랙박스와 여기에 GPS를 너 공짜로 설치해 줄게.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 대신에 GPS와 블랙박스의 정보를 우리 그 회사에서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오케이 서약서를 받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홍보 상무야. 차의 매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년에 더 많은 차를 팔기 위해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할까? 거기서 수집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서 수집되는 정보가 빅데이터죠. 그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년에 더 많은 차를 팔기 위해서 어떤 게 가능할까? 자, 그게 오늘의 in-class assignment야. 한번 고민해봐. 내가 한 1, 2분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홍보 상무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 GPS와 블랙박스를 10만 대의 차에 심어줄 수 있어. 그럼 거기서 정보가 모일 텐데, 이 정보를 갖고 내가 어떤 머리를 굴려서 어떤 전략을 짜서 차의 판매를 높일 수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은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혹시 먼저 발런티어 있나? 이랬으면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네, 이름이 뭐야? 서약과 서현우. 서현우. 딱 우리가 또 이게 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준 사람은 이름을 또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기본 예의지, 그지? 서현우 사약가. 오케이. 그 GPS를 통해서 그 이제 구매자들의 주 행성지랑 그 소비지 패턴을 연구한 다음에 그 해당 행성지에 있는 매장이나 그런 거 제휴를 해서 거의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거 시설을 무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휴를 하면. 홍보 상무님, 메시지 전달이 확실히 안 됩니다. 다시. 이제 그 차를 구매한 이제 구매자들이 이제 그 GPS를 통해서 주로 어느 지역을 주로 가는지를 정보를, 어느 매장이나 그런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간 데가 매장이다. 그러면 주로 어떤 매장을 가는지를 또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현대 기아차를 산 고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매장에 뭘 설치한? 할인 혜택을 할인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제 현대 기아차에 차를 산 사람들에게 현대 기아차의 어떤 그 회원 카드를 거기에 보여주면 뭐 할인을 해준다.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차의 매출의 도움보다는 어쩌면 우리 차를 산 고객들에 대한 상당히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서현우,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다른. 블랙박스가 내부 소리도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얘기를 하면 이제 녹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블랙박스가 이제 일단 이거 다 찍겠죠, 그죠? 찍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에 뭐 리코딩 기능이 있다 그러면 운전자가 얘기하는 거, 운전자가 꿍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꿍시렁까지는 몰라도 뭐 얘기하는 거는 들지 않을까 차에 싶어요. 대해서 이 차가 뭐가 안 좋네. 내가 운전해가면서 이건 뭐야? 이게 좀 턴을 할 때 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면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의 레코딩 얘기들을 리코딩해서 그 리코딩을 다 모아오면 차에 대한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차 하면서 막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기아차는 이게 안 좋아하고 그런 얘기들. 그 재밌네. 무슨 과에 이름? 미디어하고 박병선. 오케이. 또. 저는 GPS를 통해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현대자동차가 현대 오일뱅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가 기름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GPS 이용 구간에 있는 그 현대 오일뱅크를 그 기름을 저렴하게 구입해줄 수 있다라는 그 제휴를 맺는다면 기름을 다른 차들에 비해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사게끔 저는 이제 그런 점을 그냥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산다. 자동차는 몇 천만 원인데 기름값은 그래도 가능한 얘기다 이거죠. 기름값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럼 현대자동차 GPS를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 제일 많이 다니는 데에 현대오일뱅크를 그쪽에다 주유소를 넣어놓고 현대 기아차의 차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그 현대오일뱅크에 기름을 넣을 때는 좀 5% 뭐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이런 서비스를 한다. 내가 제안해볼게. 근데 이 차가 말이죠. 어떨 때는 이쪽으로 많이 가고 어떨 때는 또 다른 쪽으로 많이 가고 이게 이 차의 루틴한 그 코스가 좀 확실할까요? 아니면 좀 불확실할까요? 뭐 그런 문제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남민우. 오케이 알겠습니다. 남민우. 자, 또 좋은 아이디어. 저 친구가 잘생겼죠? 예. 저 친구가 지금 도대체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저 친구분이 진짜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아직도 내 수업을 듣고 있네. 우리 미디어학부 전 학생회장입니다. 예. 대단한 학생입니다. 들어보시죠.
차종별로 이렇게 이동거리나 이동 반경을 알아본다면 어떤 차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또 장거리를 많이 뛰는 차일 수도 있고, 또 출퇴근용일 수도 있고, 아, 그렇지. 마트 이런 거나 그렇지. 그런 차들을 정보를 모아서 사려고 하는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준다거나 하면 그 장점을 더 살린 제품을 새로 더 아, 그러니까 차를 사고 고객 정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고객은 보니까 차를 매일매일 짧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짧게 다니는 아주 장거리보다는 단거리를 많이 뛰는 이 운전자의 경우는 이 차가 연비가 좋고 이런 정보들을 주면서 다음에 차는 이 차를 구입하시면 좋다, 이런 정보를 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현우 아주 감사합니다. 또 아직까지 내가 듣고 싶은 정보가 안 나왔어. 실제 토요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이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안 나왔어. 저희 우리나라에서 캠핑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지가 되게 짧은 기간에 떴는데 저희가 이 GPS를 통해서 그 GPS를 달고 가는 고객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고 차 종에 대한 투자를 이제 확대해서 어떤 차를 내년에 더 많이 생산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행 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캠핑인 경우에 가는 어떤 그걸 보고 내년 캠핑이 늘어날수록 SUV 차량에 주력해서 생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GPS가 예를 들면 캠핑 장소에 주로 가고 이러면 캠핑 쪽이 되게 많네. 뭐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특화된 그런 SUV를 그 고객들에게 좀 이렇게 팔 수 있도록 뭐 광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우리 이름이 뭐예요? 배동주. 무슨 과? 또 블랙박스를 이용해서요, 사고 났던 사례들을 모아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약했는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아차가 레이 같은 경우는 쉽게 뭐 찌그러진다 이런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사고에서 뭐 브레이크가 좀 부족한지 아니면 브레이크가 쉽게 찌그러지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담겨져 있는 사고 현장 장면을 다 모아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그 차체 자체를 좀 많이 사고 나는 쪽이 좀 강해질 수 있도록라든지, 예를 들어 앞면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앞쪽에 약간 이제 보호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름 뭐예요? 유진이. 어디 무슨 과? 사회학과. 오케이. 또 GPS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래 달린 차들을 따로 모으거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고 난 차들을 조사를 해갖고 그 차주들은 이제 새 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잽싸게. 네. 잽싸게. 그 정보를 받는 즉시 잽싸게 홍보를 많이 한다. 그 나름 아주 고대스러운 우리 불굴의 정신. 고대스러운 아이디어네. 무슨 이름 뭐예요? 이유미. 무슨 과? 미디. 오케이. 또 그래서 안에 있는 블랙박스 센터 이용해서 거의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지 좀 고려한 후에 GPS 같은 게 어디에 들리는지나 혹은 속도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좀 중요시하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예를 들어 경차 같은 거 만약에 여성들이 선호한다면은 좀 차량을 좀 더 그에 본다든지 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무슨 과? 경영학과 연원중? 연원규.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블랙박스에 잡혀지는 차 내부의 정보 속에서 누가 운전하고 옆에 누가 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차의 다음 차 모델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편안한 차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아직까지 나와야 될 가장 중요한 몇 개가 안 나왔어. 저 GPS랑 블랙박스가 원래 블랙박스가 사고 났을 때 사고 원인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따질 때 그렇죠. 필요한 거 비행기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블랙박스를 GPS를 분석해서 사고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서비스 센터를 둬서 집에 가는 차량을 현대 차량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수리할 때 수리하는 도중에 홍보 활동 같은 거를 열심히 하면 그 차량이 만약에 좀 오래된 차량이고 그리고 바꿀 때가 되었다고 하면 현대 차량은 기아 차량을 직접 이용하면서 조금 더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름 뭐예요? 김지수 국어국문학과. 네. 이건 실제 지금 이제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실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죠. 그 지역이 사고가 많다는 건.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그래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수시로 바뀔 수 있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GPS를 통해서 확인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AS 서비스 센터를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도요타 차가 일본에서 팔리는 전체 차의 50%다라고 했을 때 도요타 차든 아니든 두 대 중에 한 대가 도요타 차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고가 난 지역에 사고 나면 그게 도요타 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50%의 확률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딱 와서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AS죠. 자, 그런 경우는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다음 차를 구입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거 좋습니다. 고객 만족 차원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 또 지난 시간에 교수님 팀 얘기하셨잖아요. 저랑 실시간 네네.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름이 시원이 이 복습을 잘해야 돼, 그지? 지난학기에 내가 팀앱 얘기했죠. 팀앱 얘기했나요? 네. 팀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5만 대의 차에 GPS와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걔네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실시간 교통 상황을 얘기해서 팀앱에서 제공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10만 대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실시간 교통 상황을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팀앱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특화된 걸 통해서 다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원들을 다 가입시킨 다음에 실시간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딱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팀앱보다 더 대접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팀앱은 누구나 이용하는 서비스죠. 근데 나한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준다라고 하면 그럼 굉장히 대접받는 것 같죠. 나는 특별한 정보를 내가 받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좋습니다. 또 한두 개만 더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보를 써서 모여지는 정보를 써서 사고가 난 다음에 뒷수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겁니다. 차가 출시될 때 현대 기아차에 바퀴가 달려지죠. 차 바퀴가 달려지는데 이 사람의 운전 습관을 센서가 기록을 해요. 이 사람 브레이크를 꽉 밟는 스타일이고 주로 주행 속도가 보통 100km가 넘어가.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과속을 하는 운전 습관에 브레이크를 꽉 밟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 타이어의 마모가 다른 편하게 좀 천천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심하겠죠. 근데 타이어는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수명. 그러면 보통 타이어가 처음에 장착이 되면 한 5만 킬로를 뛰고 5만 킬로를 뛰는데 과속이라든지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5만 킬로가 아니라 한 3만 5천 킬로 정도가 수명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약 20%가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거나 타이어의 문제로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센서를 통해서 운동의 습관을 한 다음에 3만 5천 킬로가 되기 전에 이 사람한테 타이어를 교체할 시간이 다 돼갑니다. 라는 문자를 보여주면 이 사람은 최소한 타이어로 인해서 사고 날 가능성은 줄어들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특화된 서비스죠.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 사람은 굉장히 편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5만 킬로가 됐을 때 신호를 주더라도 운전에 따라서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 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사고가 준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냐면요. 첫 번째, 보험회사 좋아하겠죠. 보험금 엄청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 엄청 좋아하겠죠. 두 번째, 정부 너무 좋아하겠죠.
사고 주니까, 그죠? 세 번째, 운전자는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엄청 좋죠. 모든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에서 이런 걸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니까. 도요타는 대신 자동차에서는 우리 차가 사고 안 나면 좋잖아. 이미지에. 여러 개 좋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달려있는 센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더 좋은 그런 운전 습관은 이런 차가 더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차를 소개를 해주죠.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당신 같은 스타일, 당신의 운전 스타일은 과속에 좀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차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음악이 들리는 거 알아요? 알아? 알아? 고속도로의 길에 라인에 자 레코더가 LP판이 돌아. 음악이 들리죠? 그게 뭐야? 트랙이죠. 트랙. 고속도로에 라인에 트랙을 만들어놔서 차가 달리죠. 100km로 딱 달려보면 고속도로를 위 떴다 비행기 나라라라는 노래 있죠. 100번 순환도로 평촌에서 서울 올 때 들려요. 진짜? 지금은 많이 길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들려요.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100km는 되게 지겨워요. 착 달릴 때. 그러면 음악이 들리면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차가 쫙 100km 달리면 차 내부에서 음악이 들리는데 그 음악이 뭐냐면 타이어와 차 노면이 부딪히는 그 트랙에 따라서 음악이 들려. 그 노래가 떴다 비행기야. 그것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별로 안 믿기지? 믿지 마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에 또 강의 노트도 가져와서 메모하시고요. 두 번째 강의 노트도 프린트 해오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시다.